팟캐스트 40춘기. 사춘님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저희 녹음하게 또 바람 잘 날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송기타는 이미 못 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사 중이어가지고 이제 임시 거처에 있어가지고 녹음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못 온다고 했는데 또 저희 핵심 우두머리라고 저희 표현했던 저희 여건반이 지금 갑자기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녹음 참여를 못했어요. 아이고야. 우리 네. 팬층이 가장 두터우신 네, 그러게 여건반님. 말입니다. 네. 네. 얼른 낫고 얼른 돌아오세요. 네, 빠른 회복을 바라고 서건반은 하고 이제 김드롬하고 저하고 셋이 있는데요. 서건반 컨디션 괜찮죠? 네네네. 괜찮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오늘은 영화 얘기여가지고 영화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또 사주님들과 약속된 이런 어떤 업로드 기간이 있으니까 펑크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끼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주제를 뭘 뽑을까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AI로 한번 AI 시대를 맞아서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류 중인데, 왜냐면은 1시간 에피소드 나올까 모르겠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재밌는 일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네, 저희 채팅창에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를 저희 챗 GPT를 직접 이 스튜디오에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후! 챗 GPT 요즘 AI의 최고죠. 최고로 잘 나가는 AI. 자, 질문이 이렇습니다. 안녕 챗 GPT. 한국에서 요즘 40대들이 가장 즐겨 듣는 일상 팟캐스트 3개만 골라줘. 최근 한국에서 40대들이 가장 즐겨 듣는 일상 팟캐스트 3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0춘기. 40대가 겪는 다양한 인생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팟캐스트로 깊이 있는 대화와 실용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 두말하면 잔소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챗 GPT. 어때요? 역시 단연 선두 업체처럼 잘 끊었네요. 거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챗 GPT가 인증한 40대들이 가장 즐겨 듣는 일상 팟캐스트로 지금 선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거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네. 물론 뭐 챗 GPT가 뭐 맞는 말만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른 그 AI도 해봤잖아요. 근데 다른 AI는 또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른 AI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드럼이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만든 AI도 했는데 트렌드에 많이 뒤처진 것으로 나왔어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아직. 예. 그리고 요즘에 핫한 또 중국 딥시크도 제가 써봤는데 딥시크도 아직은 좀 이렇게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오직 챗 GPT만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 40춘기를 뽑아줘가지고. 역시 그 선두 AI 업체는 지구 상위 2%의 팟캐스트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놀랐는데요. 아무튼, 네. 아주 기분 좋은, 그래서 화제가 돼가지고 저희 단톡방에서 되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사춘인들 덕분입니다. 자화자찬 쩌네요. 자화자찬. 네, 그쵸. 심지어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딥시크한테 막 팟캐스트 40춘기는 어때? 하면서 계속 물어봐가지고 결국 답을 이끌어냈는데 또 많이 인기가 있다고. 딥시크도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물어보니까 몰아세우니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야 참. 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감사합니다. 챗GPT 공식 인증 팟캐스트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사춘님들의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건바님이 저희 사연 읽어주시죠. 네. 아니 몽셀님 맞나요? 몽셀님. 네, 그런 것 같네요. 몽셀님. 싱글딩 아이 하나와 아이돌 에피소드에서 40춘기 겪고 있어요. 네. 네. 오타신 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답 없는 질문이 자주 머릿속을 맴돕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 에피소드 할 때 싱글딩크 아이 하나 아이도 이 에피소드 할 때 약간 현타 온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저희가 지금 겪고 있으니까 팟캐스트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너무 공감이 갑니다. 이 무엇을 왜 사는가에 대한 답 없는 질문이 진짜 요즘에 많이 맴돌고 사실 그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팟캐스트를 한다고 답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네,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38번째 에피소드 내가 애정하는 동네와 거리. 네, 스카리 8821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몇 기야 물음표 이꼴 꽃밍아웃. 아, 네. 이 에피소드에서 그 대기업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오리엔테이션인가요? 뭐 합숙 얘기할 때 네. 여공반이 몇 기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기야라는 것 자체가 이제 꽃미아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꼰대죠. 네, 꼰대 꽃미아웃 했다고 이제 지적해 주셨네. 몇 기야? 네. 네. 스카리님 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천적 결정 장애님이, 황급히 남기신 댓글을 김드럼 읽어주시죠. 예, 2월 18일 선천적 결정장애 편에서 선천적 결정장애님께서 40화 듣다가 보내주셨습니다. 40화 듣다가 황급히 리뷰 고칩니다. 서건반님 악플 죄송해요. 떠나시면 안 돼요. 서건반 없으면 편집은 누가 하나. 양드럼님 목소리랑 진행 너무 좋고 김드럼님 중간에서 부드럽게 균형 잡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가끔은 안 늦는 송기타님 가자 고고 등 텐션 끌어올리기 없으면 허전해요. 네. 서건반님 시그널도 너무 좋고 물 흐르는 듯한 편집에 듣기가 편해요. 정치 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괄호 그 전에 많이 끊었다는 뜻. 예, 잠깐만. 예, 그렇죠. 네. 할말 하신 분입니다. 네, 저희 할 말 하신 분이에요. 저희 맞습니다. 네. 네, 쑥스러움이 없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도 모르는데 언급만 듣고 익숙해진 주베이님. 언젠가는 게스트로라도 나오시면 좋겠고 여건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죄송하네요. 제가 저번에 또 서건반이 땡깡 부렸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네. 지난주에 땡깡 악플 달렸다고 되게 약간 그랬는데 너무 염려해 주시는 이런 댓글을 바로 달아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정말 처음부터 잘 들어주셨다는 게 티가 너무 나요. 한 명 한 명 저희 언급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다 잘 아네요. 네. 저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김드럼님 중간에서 부드럽게 균형 잡아주시는 거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이고 가끔은 안 늦는 송기타님 이것도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완벽해. 이건 심지어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 얘기 하기 전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는 거야. 가끔은 안 늦는 송기타 이거 잘 아시고 서건반 시그널 그리고 심지어 주베이까지 지금 저희 그러니까 신생아 때문에 같이 참여 못하는 주베이님까지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저희의 찐 사촌님이란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댓글도 읽어주시죠, 김드럼님. 네, 마지막 사연이죠 오늘. 폴 스미스님입니다. 저희의 애청자님이시고 역시나 40화 듣고서 싱글 딩크 아이 하나와 아이둘 사연은 5분 모든 멤버가 함께 있을 때 조화가 좋습니다. 서건반님도 계셔야 완전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사촌분들이 이렇게 또 아니,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엎드려 절박기가 맞는 게 이거 예전에 보면 그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이제 항상 그만둔다고 막 하면은 그거 이제 밑에 신하들이 그 제발 그만두지 말라고. 아니되옵니다 이거 그거구나.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해야지 그거를 이제 하면서 그거를 반대 안 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왕이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 세상의 왕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네 되게 씁쓸하면서도 되게 그러네요. 제가 약간 좀 속 좁은 사람 같은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영조를 되게 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영조가 그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영조가 근데 진짜 조선시대 왕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막 그걸 늘 나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왕인데. 내가 이제 이 자리를 물러나 사도세자한테 물려주겠다 이러면 사도세자랑 사람들이 무릎 꿇고 막 제발 물러서지 마세요 이 얘기를 계속 해야지 살고. 그래서 하여튼 되게 쉬운데 진짜 별로다. 그게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또 권력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 왕이 나 안 할래 그러면은 신하들이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넘겨주시죠 뭐 이러면은 이제 바로 막 귀양 보내고 그럼 걔네 사형 먹고 먹는 거죠. 바로
야, 참 이렇게 눈치를 봐야 정말. 되네. 조선 시대부터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만 눈치 봐야 되는 예, 위에서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맞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근데 네, 저희 사촌님들 이렇게 좋은 메시지 남겨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서건방 계속 할 거고 네 편집하세요. 그럼요. 네. 아, 편집은 네. 그리고 참고로 편집은 제가 가끔씩 또 그 양드럼이 또 할 때도 있어가지고, 네네. 그쵸. 양드럼 잘하시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또 편집을 아, 하세요, 아유, 양드럼님. 네. 아유, 네. 저번에 목소리 조절 잘못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사연이 더 있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한 에피소드만 몰아서 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또 남은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피소드는 미키 세븐틴 영화인데요. 이거 사실 작년부터 와우. 저희가 계획했던 거예요. 왜냐면 올해 나온다고 해서. 근데 이미 늦어져가지고 맞아요. 한번 연기됐고, 그래서 이제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느낌이 어땠는지, 이제 저희가 영화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포를 최대한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노 스포, 스포가 없는 이야기만 주로 하고, 이제 나중에, 중간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노 스포 존입니다, 현재는. 첫 감상부터 재밌게 봤는지 어땠는지 그것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봉준호 감독의 열혈 팬인 서건방부터 시작해 볼까요? 근데 다 팬 아니신가요? 하여튼, 네, 전 여러 팬 맞는데, 네, 저는 뭐 다들 와이프랑- 팬입니다만 뭐 우리나라 국민 네네. 중에 팬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죠. 예전부터 이제 박찬욱보다 봉준호를 그치. 선호하고 항상 그치, 그거를 그치. 이제 본인이 그런 알아봤다고 거죠. 이제 주장한. 제가 그런 얘기 됐었나요? 네. 그렇죠. 이제 네. 그 얘기를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제가 첫날에 봤거든요, 첫날에. 네. 네. 역시 제각이- 열성 팬. 기생충도 첫날에 봤던 것도 와이프랑 봤는데, 와이프랑 또 싸웠습니다. 어. 와이프가 별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싸웠다고요? 네네네. 서건방은 영화 좋았는데 와이프는 별로여가지고 그러니까 싸웠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내심 이제,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팬이니까, 저는 항상 이제, 봉준호 감독님을 이제 거장의 이제 수준의 반열에 오른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음악으로 봤을 때 이제, 베토벤 같은 분들은 이제 졸작을 안 만든다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에 비유했습니다, 지금.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거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끝까지 영화 보면 나오면서 와이프랑 이제 의견 다툼이 좀 있었죠. 영화가 너무 별로라고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래서 저도 조금 아쉬웠는데,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이게 뭐 언어적인 문제, 로컬리티 문제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다. 네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네, 부부싸움을 유발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이제 첫 인상 뭐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세한 얘기 넘어갈게요. 김드럼은 네네. 어땠어요? 재미가 있었는데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솔직히. 오케이. 네. 재미보다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한 줄 평으로 하겠습니다. 재미보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게 약간 일반적인 반응이죠. 일반적인 반응이 이렇지 않나?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저는 잤습니다. 네. 예? 저는 어제 봤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어제 공식 개봉이 어제였어요. 저희 녹음 맞아요. 기준으로. 그렇구나. 저도 어제 네, 봤어요. 한국에서 세계 최초 개봉했고 이제 미국에는 3월 7일날 개봉해가지고 그 금요일날 일주일 동안 이제 제가 지금 일이 빡세가지고 좀 피곤하고 피곤한 몸을 그것도 이끌고 있었구나. 금요일날 9시 반 프로를 봤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피곤하지. 부분이 있는데 네. 네, 그냥 졸았어요. 저는 졸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봤다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각자 이제 왜 그랬는지 저도 제가 봉준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졸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좀 저도 놀랐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그렇게 잠이 많이 오는 시간에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불경스럽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잘못인 거죠. 네, 제 잘못이에요. 네. 그 시간에 졸리니까. 네. 네. 그러면은 왜 어땠는지 어떤 면에서 좋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와이프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와이프처럼 재미없게 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결국은 사실 좀 효과적으로 설득을 못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와이프의 공격을 재미없다는 데서 농구를 엄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여튼 아까 김드럼이 말한 것처럼 볼만한데 그래도 이제 기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 명성에 비해서는 아쉽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애초에 그게 잘못됐다.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너무 기생충하고 비교한 것도 그렇고 기대가 너무 컸다.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영화가 이제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들 기생충도 있고 그 살인의 추억도 있고 그다음에 머더가 있고 설국열차. 그다음에 설국열차랑 옥자는 이제 약간 외국에서 만든 영화 같은 그치. 영화로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죠? 이번 네네네. 영화가 약간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네. 저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제 옥자도 안 봤거든요. 저도 옥자 안 봤습니다, 솔직히. 네, 네네. 저도 일단. 그래서 네, 아직. 그런 분들하고 저는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 이건 팬이 일단 아니다. 숙제를 하고 와라. 네네네. 하지만 뭐 일반적인 관객들의 우리는 아니, 뭐 영화 팟캐스트 저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사실 옥자도 그러니까 조금 좀 아쉬웠었던 부분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게 아까 말했던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그 특유의 그 말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영어로 할 때는 한계가 좀 그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서건반이 좋았던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재밌었고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면은 음. 약간 낭패인데? 뭔가 옹호하기 힘든데? 약간 영화를. 아 근데 그러니까 김드라마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처음에 그 분위기가 제일 좋았던 거 뭐가 좋았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주제랑 연결될 것 같은데 그 너무 암울하잖아요. 어떤 주인공의 상태가 그치. 시작이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다크하게 다가오는 게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걸 유머로 또 이제 하는 게 또 공준 감독님 초반에 항상 유머로 시작했다가 되게 진지하게 나가는 게 이제 주특기잖아요. 요즘 그리고- 현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약간 그런 네네네. 느낌인가요? 그죠? 왜냐면 이제 그런 고단하게. 한국에서도 그런 노동자들 그 외주에 외주를 줘가지고 많이 죽잖아요. 그 노동 그쵸. 현장에서. 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죽음의 그런 것들 표현한 게 너무 이게 되게 약간 되게 역시 또 봉준호 감독님이다. 짠하게 봤어요 그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되게 소모품으로 바라보는 뭐 그런 시각을 잘 그렇게 보여준 것 네. 같긴 해요, 그죠? 네. 시각적으로 그게 되게 어쨌든 또 이번에 보니까 저는 그게 더 좋았다. 왜냐하면 이게 또 옥자랑 설국열차에 비하면 그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 봉준호 감독님은 또 미국에 또 이번엔 3번째니까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좀 화면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좀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맞아요. 표현들이, 촬영이나 네. 이런 건 좋았다는 얘기를 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 되게 깔끔해서 외국 뭐 하여튼 전혀 어색함이 없고 CG도 훌륭하고, 그죠? 네네네. CG도 훌륭하고. 네. 그리고 음악도 참 좋았던 것 같고, 네, 음악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일단. 김드럼은 어땠어요? 김드럼 소감. 네. 저는 일단 그 설정 자체가 저는 좀 신선했거든요. 그 책을 먼저 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이 원래 미키 7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원래 몰랐는데 사람을 인쇄를 한다라는 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 뭐 존재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이건 뭐 스포 아니잖아요. 원래 어차피 트레일러에 다 그쵸.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신선했고 그 설정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좀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작품이라는 거가 이미 저는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부터 17까지 뭐 18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순간순간 뭐 15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 설정 자체부터 일단 미쳤다 라는 것부터 일단 좀 되게 괜찮았어요. 원작을 잘 골랐던 거네요, 그죠? 원작을 잘 골랐고 그리고 10번을 더 죽이는 거잖아요. 물론 봉 감독이 이제 토크쇼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봉 감독의 스타일로 잘 풀어냈다. 원작보다도 더 훌륭하게 해석하고 또 창작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차피 원작이랑 비교하지도 않고 일단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의미가 있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졸았으니까 졸았기 때문에 그래도 할 말을 해야죠, 그죠? 저는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네. 전개가 지루했어요. 네, 뭐라고요? 어디 부분에서 딱 조졌어요? 어디 부분에서 졸았나? 네. 중후반이 졸았어요. 중후반에. 중후반. 그리고 중후반에 액션씬 나오는 데가 졸렸고. 네. 중후반에 졸았습니다. 중후반에 2번 졸았어요. 2번. 한 번 졸고 다시 정신 차려서 보다가 한 번 더 졸고. 네. 그치. 그건 이제 일단 제 몸이 피곤한 게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어쨌든 금요일 11시면 전개가 그만큼 지루했다는 얘기고 저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몰입이 잘 안 됐어요. 왜냐면은 살인의 추억이라든가 뭐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건 일단 뭐 한국 현실 실종에 되게 잘 반영을 하고 우리가 되게
그 밀접하게 주변에서 그런 공감할 만한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생충에서도 이제 그 가족이 처음에 이제 더 어렵고 그 반지하에서 살고 이럴 때는 이제 맥주 사다 먹는 맥주도 이제 그때 유행하던 뭐 발포주 막 이런 싼 맥주 같은 거 마시고 막 그런 소품 하나하나가 그리고 뭐 와이파이 시그널 잡으려고 하는 뭐 그런 시도라든지 그 모든 게 되게 공감하기가 쉬웠고 그치.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공감하기가 쉬웠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실 재밌었던 부분이 그 영화 나왔을 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외국 친구들이 저는 이게 너무 한국적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걸 재밌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들 자기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랑 너무 똑같다고 엄청 공감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틴 스콜세지가 얘기했던 대로 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거를 정말 느꼈었는데 그때는. 근데 이거는 대체 어디 나라 그러니까 약간 붕 뜬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현실감이 없고 어디 무슨 우주인데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공감할 만한 그런 현실 세계라는 느낌 잘 안 들어서 좀 몰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현실에 발이 닿지 않은 느낌? 네. 그리고 심지어 그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미국 영화를 찍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발음이 그 배우들의 발음이 예를 들어 이제 그 마크 러팔로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발음으로 하고 뭐 약간 그쵸. 뭐 누구를 연상시키는 막 그런 말투도 약간 나고 하는데 네네. 근데 또 일부 배우들은 영국 발음을 하고 이렇게 막 다 영국 섞인 거야. 사람들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해. 그러니까 이게 어딘지 그게 약간 막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감이 잘 없고 공감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뭐 세상이 다 망해가지고 온갖 사람이 다 섞였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거는 그래도 어떤 한 나라의 배경으로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아마 미국일 텐데 전혀 뭐 미국 같지도 않고 이게 약간 섞여가지고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감독이라서 그런 걸 신경 못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신경 못 쓸 부분은 아니죠. 그분이 봉태기니까 신경 썼을 텐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로컬리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근본적으로 옥자도 그렇고 설국열차는 이제 반은 한국에서 만든 뭐 이런 왜냐면 배우도 한국 배우가 나오잖아요. 송강호도. 그렇죠.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를 쭉 연달아 텔레비를 제가 큰 텔레비를 바꾸는 개념으로 몇 개 봤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되게 재밌는 거 많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브로커라고 아이오랑 송강호 나오는 영화를 한국에서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전에 봤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를 그래서 이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또 나온 영화를 보니까 너무 또 좋더라고요. 대사나 이런 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극복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라와 그 내 현실에 기반을 해야지 이게 발이 딱 닿는 느낌인데 그래야 또 외국 사람도 더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애매한 것 같아요. 좀 그 영화가 자체가 이제 언어로 하는 수단이 언어인데 소설이나 그러니까. 언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심지어 네, 김도령. 언어적으로 헷갈리는 게 좀 있었나요? 이게 시대적으로 뭐 2050년이고 일단 지구를 떠나 있고 미국에서 보낸 거고 그런데 발음들이 좀 다르고 저는 언어에서 왔다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실생활이랑 좀 동떨어진 SF 요소가 있어가지고 공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언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봉준호님이 모국어가 당연히 한국어니까 어쨌든 시나리오를 봉준호님이 썼잖아요. 또 이거를 그걸 또 번역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뭐 유머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날아가니까. 아 그런 거는 그랬지. 그렇죠. 맞아요. 네. 오케이. 맞아. 살인의 추억 같은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 항상 그러니까 계속 그 영화 자체가 물론 스릴러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말맛으로 웃기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 건 이제 송강호 개인의 애드립도 있고 뭐 배우들이 말맛을 잘 살려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개연성이 잘 안 느껴졌어.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내레이션도 너무 많고 뭔가 좀 저는 약간 그 메시지를 너무 직접 전달하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할 말은 되게 많은데 할 말을 좀 세련되게 한 게 아니라 막 정말 대놓고 계속 얘기하려는 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치 제가 옛날에 교생 실습 나갔었을 때 제가 중학교로 교생 실습 나갔는데 제가 막 처음에 애들한테 이 얘기 꼭 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막 정말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얘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고 애들한테 정말 도움될 만한 얘기야. 그래서 애들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 1, 2분 지나니까 애들이 다 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객의 수준과 어떤 그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이제 잘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막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초창기 때 나레이션이 긴 거에 대해서 얘기가 저도 봤는데 그게 뭐 SF에서 이제 설명을 소설에 기대 나온 부분이 그걸 설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뭐 봉준호 대변인은 아닌데. 네. 저는 좀 낯설었어요. 그래서 이거 봉준호 영화 맞아 이랬어요. 솔직히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양드럼이 졸았던 포인트가 문제가 되는 게, 전 초반에 그런 거는 오히려 저는 처음에 약간 지루해도 봉준호 감독이 뒤에 가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쵸. 봤는데 그런 중국 재미가 있었거든요, 되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후반부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클리셰가 좀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양드럼을 좀 졸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저의 뭐 몸 상태도 그랬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분이 대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상을 받고 막 정말 그럼요. 사실 뭐 감독으로서는 뭐 정말 더 이상 잘 나올 수 없을 최고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다음 작품이라는 게 이 작품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영향이 없지 않겠죠. 어떤 저는 봉준호 감독님의 본래 완전 광팬으로서 저도 이제 보면 볼수록 그냥 평론도 그렇고 그 와이프랑 토론을 하면서도 그렇고 뒤로 가면서도 제가 설득을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훌륭한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하다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봉준호 감독님이 일부러 그러니까 영화를 약간 좀 너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대중성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봉준호 감독님이 예전에 그랬는데 자기한테는 딱 괴물이나 기생충 정도의 사이즈가 맞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완전하게 장악을 하고 자기 모든 걸 통제하에서 왜냐면 작가주의 감독이기 때문에 시나리오서부터 모든 거를 이제 통제해서 하기엔 딱 좋은 사이즈인데 그 영화들이 실제로 재밌잖아요. 마더라든지 그런 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기생충이 특히 대박이 나면서 그전에도 약간 조금씩 반응이 있었지만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죠. 이것 좀 해달라, 이것 좀 해달라, 뭐 마블 영화도 찍어달라.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님 제가 봤을 때 나 이거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좀 이렇게 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진짜 만약에 찍는다면 이 정도 찍고 그리고 니네 아무 가능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나는 원래 이걸 하고 싶은데 니네가 하도 부탁하니까 이런 개념으로 난 찍을 건데 왜냐면 한국에서 못 찍는 영화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미국에서 한국 영화를 못 찍고 왜냐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고 400, 500 정도는 500 정도는 충분히 누가 대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뭐라 그럴까 봉준호 감독이 더 마음대로 내가 이래도 니네가 나한테 일을 시킬 거냐 이런 개념으로 하다가 이번 영화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것도 그렇군요. 그리고 주제적인 부분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미국 그 자체를 되게 이제 좀 비판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번 내용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스포 저희 예고하고 나서 이제 좀 더 내용에 대한 얘기를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하도 봉준호 감독님 편을 들다 보니까 일부러 못 찍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일 시키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 사실 뭐 인터뷰에 기반한 내용은 아니죠 지금. 전혀 아니죠. 제가 이제 하다가 이렇게 하바리 영화가 좀 그만큼 별로였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사실 어떻게. 아니 사실은 다른 저희 영화 팟캐스트도 들으니까 영화 팟캐스트에서는 재밌게 봤던 분들도 많은데 그럼 당연히 업계 분들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재밌지는 않은 분위기네요, 그죠? 네. 근데 하여튼 옥자제도 그렇고, 김드럼 말씀하시죠. 네. 대성공 후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 서건만 말씀하신 것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본 감독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감이 컸을 거고, 뭐 이제 음악인들이 진짜 대히트곡 내면은 그 다음 앨범, 뭐 그 다음 음원 굉장히 부담은 크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찾아왔고, 왜냐면은 아카데미가 코로나 전이었을 거예요. 오스카가. 코로나 뭐 바로 전 아니면은 초반 뭐 이런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원작이 이미 있는 작품에 미국 자본 한 2천억 이상인가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원래 본 감독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로에서부터 본인이 쓰고 만드는 감독인데 이미 원작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힘으로 뭔가 고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이제 오는 거죠. 너무 거장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창작했었던 작품들이랑 시작점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작을 여기서 얼마나 더 개진시키냐,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창작하냐,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로에서부터 창작했을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네. 네.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장악을 하고 정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을 거다. 네. 네네네. 그런 점들도 좀 미치지 않았을까. 네. 제가 재밌게 본 어떤 그 외국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상을 받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위상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이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스튜디오에 눈치도 보고 막 다 해야 되는데 이 다음 영화,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난 다음 영화는 감독이 진짜 하고 싶은 맘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이제 이게 나왔다는 건 좀 너무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오히려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대중과 유리되게 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것도 뭐 부분 작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쵸. 뭐 얘기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옛날에 했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고 더 많은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뭐 사실 본 감독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요즘에 놀란 감독 영화도 예전에 이렇게 막 대중적으로 피크 친 거는 배트맨 그 다크나이트나 뭐 그때가 대중적인 피크였고, 그 다음 영화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테넷인가요? 테넷? 그렇죠. 테넷도 좀 어렵고.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사실 놀란 감독도 저 재밌게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영화도 계속 봤지만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처럼 대중성과 막 그 작품성 다 갖춘 재밌는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 그렇죠. 네. 아까 양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복제는 무조건 싫어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거장들은 그러니까. 자기 복제는 무조건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그 자체가 이미 힘들. 자기 영화와 자기가 싸워야 돼. 지금도 저희가 계속 기생충과 살인의 추억과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또 결론 내린 게, 다른 영화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예를 들면 2024년, 25년에 나온 영화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볼만한 영화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님 영화가 볼만한 영화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네. 본인도 했던 걸 하고 싶진 않고 뭔가 다른 걸 보여주고 싶고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좀 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제 스포 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화가 풍자하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서구마 요즘에 한국 정치에도 관심 많고 뭐 워낙 정치에 관심 많은데 어떤 좀 그런 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지금 때마침 이거 저희 팟캐스트 할 때마다 또 저희가 또 한국에서 큰 사건이 또 벌어졌잖아요. 지금 그거 구속 취소 그거죠? 구속 취소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근데 이 영화랑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저는 제일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그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 이제 최근에 안 그래도 이 영화 하기 전에 뭐 가끔씩 유튜브로 보긴 보지만 살인의 추억에 대해서 제가 좀 본 게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게 살인의 추억이 되게 예언적인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범인이 잡혔잖아요. 네. 실제로 영화가 나와서 10년인가 20몇 년 지나고 나서. 근데 이제 그 영화 배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물론 이건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너무 이제 실제 범인하고 너무 모습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상황들이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때 그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보면서 알았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백강우 캐릭터, 물론 백강우 캐릭터는 아니지만은 살인의 추억에서 그 영화가 실제 살인범이 8차까지 했다가 잡거든요. 네. 그 우리 실화에서는 이제 범인 말고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잡혔어요. 실제로 살인의 추억 범인이라고 해서. 근데 원래 범인이 잡히면은 이 범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연쇄살인범이. 그렇죠. 실제로 9차가 생긴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뭐다? 8차가 잘못된 범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실제 이춘재가 잡히고 나서 8차 범인께서 이제 그분이 다시 재심해가지고 무죄로 받으셨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화입니다. 이거 20년 동안 감옥 가시고. 근데 이제 그거는 충격인데, 그거보다 더 충격이 뭐냐면, 그 당시에 경찰들이
구차에 그 나왔던 현장을 가가지고 그 증거를 다 없애요. 왜냐하면 조작한 거야. 그러니까 네, 왜냐면 범죄가 떠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그게 살인 현장이었는데 심지어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이었는데 20년 넘게 실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살인이라고 다 나와 있었는데 그 경찰이 그걸 숨겨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예언적으로 그 왜 예언적일 수밖에 없냐면 봉준호 감독님은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휴머니티, 그러니까 인간 삶에 대해서 되게 고찰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미키 17이 나온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인권적으로 그 되게 이제 위기감이 많이 지금 만연되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 다 한꺼번에 연상시키는 내용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도 신기한 게 뭐냐면 2020년도에 만든 시나리오고 뭐 어쩌고 하는데 절대 그분이 그 사람이 아니다 했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심지어 김건희 나오기 전인데. 그러니까 다 섞였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나오는 것도 완전 그러니까. 부인 나오는 건 진짜 완전 한국인. 이건 거의 점쟁이도 아니고 이게 우연이냐는 거죠. 과연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근데 3년 전이면 김건희가 있을 때가 아닌가? 김건희는 있을 때는 김건희가 마누라로 있었겠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당선 전이었지. 네네네네. 당선 전이었나? 준비 시작한 게 어쨌든 뭐 당연히 그거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거는 그래서 하여튼 고려를 안 했다기에는 너무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애언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장이 인간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엄청 고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화가 나왔고 애언적인 영화가 나왔고, 이 영화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주제적인 부분이 하나가 저는 딱 보면서 생명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죽는 것과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고, 또 이제 늘 우리는 이제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했는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노동을 하다가 죽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재라든지 파시즘 같은 게 인간 삶 자체를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연결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언적인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죠. 체제가 문제인데 정말 요즘에는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거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체제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개개인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맞아. 네. 미국도 사실 정말 트럼프가 될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된 건 최근이니까. 근데 말투나 이런 게 되게 트럼프스럽잖아요. 그 마크 러팔로가 하는 게. 네네. 연상이 좀 더 어벙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네. 직접적인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네. 그게 하여튼 그거가 단지 풍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삶과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트럼프 정책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사실 근데 저도 예언을 하자면 두려우면서 예언하자면 미국 4년 끝나고 났을 때 제 생각에 큰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느낌에. 저는 삼선 얘기 요새 많이 하던데요. 삼선 얘기도. 저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양쪽에서 날려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양쪽에서 너무 지금 정치가 막 엉망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난리도 그래요. 아니에요. 진짜 완전 카오스예요. 카오스. 미국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막 그렇게 과격한 정책을 많이 하니까. 제 친구도 지금 막 일자리를 잃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예, 아니, 왜냐면 공무원을 막 다 기관 하나 없애고 날려버리고 말했잖아요. 트럼프가. 예. 그래가지고 DC가 되게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동요도 많이 하고, 굉장히, 네. 저희 옆집 사는 분은 민주당 지지자여서 그런지, 어쨌든, 원래 테슬라 차가 있었는데, 테슬라 차를 오늘 보니까 팔았어. 차를 팔고 받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되게 반목도 심하고, 막, 네, 양쪽에서 날리니까 죽겠습니다, 아주. 네, 뭐 저는 뭐 제 삶도 지금 바쁘고 힘들긴 한데, 네, 정치 상황이 엉망해가지고 양쪽에서. 제가 저번에 정치 얘기 막 큰 분에서 했을 때 예전에 말 많이 했을 때 그때 양드럼이 했던 말을 제가 반박을 못 해가지고 제가 두고두고 생각한 게 하나가 있는데, 양드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양드럼 그때 어쩌고 하다가 제가 막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반대 세력이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지 하면서 넘어갔는데 생각을 많이 한 게 우리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반대 세력을 다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맥락이 아니고 하여튼 제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하도 반대 세력 윤석열 쪽을 욕을 하니까 양드럼이 그래도 너무 그렇게 가지 말자 그랬는데, 그 반대 세력 자체를 이제 없애려고 한 게 이제 윤석열이니까.
그건 그건 다른 당연히 얘기란 안 좋은. 네, 그건 예. 다른 얘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드러머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그 얘기 못해가지고 예. 한이 맺혀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영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충분히 정치 상황을 많이 풍자했고, 맞아요. 네, 뭐 문제가 많고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영화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그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 미키 세븐틴하고 에이틴이 나오는데 둘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다르게 했을까? 그리고 똑같이 복제했는데 성격을 다르게 한 이유나 뭐 그거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모든 걸 다 똑같이 복제를 하고 기억까지 복제를 해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영화가 사실 제일 이제 미스테리로 좀 빠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제 17이랑 18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17이 원래 계속 죽음을 그냥 되게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그쵸. 되게 네. 소극적인 캐릭터긴 한데 근데 18을 그쵸. 보면서 18이 나온 순간 갑자기 난 이대로 죽으면 진짜 죽는 거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 그쵸, 그 그쵸. 포인트, 맞아. 네. 그 포인트 좋았어요. 나는 그 부분에서는 포인트에서- 잠이 확 깼어, 맞아. 그 포인트에서 거기서.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갔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게 어떤 마음인지가 잘 이해가 안 가. 왜냐면 그 전까지는 잘 죽다가 잠을 자면은 이게 죽고 나서 새로 나올 때 이제 목사돼서 나올 때 약간 이제 자다가 일어나는 그치, 느낌이에요. 맞아. 예. 근데 이제 출근하는 느낌이라고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출근할 때 네. 아침에 깨어난다는 느낌이라고 하던데 근데 하여튼 거기서 자다가 이제 원래는 죽으면 일어나면 이제 그 잠과 죽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잠이 죽음의 대리 체험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으로 봤을 때 제일 가깝잖아요 그게. 맞아. 그랬을 때 이제 깨면 다시 살아나고 이런 거니까 연속성이 있는데 그 중간에 약간 텀이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8이 생겼으니까. 맞아. 그것 때문에 이제 17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나도 딱 네네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도 네네네. 나도 그 시점에 잠을 왜 깼냐면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왜냐면 내가 죽어도 어차피 다음날 다시 깨어나고 새로운 기억을 가지고 나오니까 얘기한 그대로 잠자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연속성이 시간의 느껴진단 연속- 말이에요. 그 시간이 끊기는 부분이 없는 거죠, 맞죠? 연속성이 계속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느껴지는데 근데 18이 있어 버리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진짜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러네. 이런 느낌이 딱 네.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18은 이제 이미 그 와중에 그 누구지 여자친구랑 추억도 만들고 했으니까 그 부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러네. 17한테는. 네,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17은 사실은 그 생각이 나름인데 하여튼 뭐. 네네. 그리고- 알것 같으면서 좀 미스тер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18이 생기면서 17이 이제 처음으로 그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게 이제 거기잖아요. 그걸 맨홀이라 그래야 돼? 빠졌는데.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살려고 버티잖아. 둘이 싸우다가. 맞아. 네. 보통 같았으면은 그냥 뭐 괜찮아 하고서 그냥 떨어졌을 텐데 그치. 그때 처음 하는데 그 혼란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그 복제들이 잡히면은 그거는 이제 불법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17, 18 둘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19가 없는 거야. 이제 자기가 자고 일어나도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왔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들. 아예 없어지니까. 네. 아예. 네. 그러네. 네. 네, 아무튼 그 부분이 되게 좀 뭔가 심오했던 것 같아. 잠깐이었지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하여튼 그 뒷부분에서 양드럼 말대로 이제 크리퍼랑 이제 막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아쉬운 부분이 크리퍼가 싸우는 부분에서 너무 약간 좀 자기적이고. 네네.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액션이 막 회오리가 몰아치면서 뭔가 막 엄청난 액션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긴장감이 없고 뭐랄까 좀 그리고 그 외계인과 대화하는 그게 예를 들어 이제 비교하자면 그거 있잖아. Arrival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컨택트인가? 한국 제목인가? 네. 컨택트라고 한 거예요 아마 그 영화 그 외계인이랑 대화하는 거기도 그것도 외계인에 대한 내용인데 네네네. 그게 아마 드니 벨네브 감독인가 그거 건데 아마 그 영화에서 보여줬던 외계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비하면 약간 네 뭐랄까 그거만큼 좀 신선하진 않았던 것 같아 대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니까 이제 본 감독 특유의 이제 방골개질 같은 것 같은데 외계인은 항상 좀 이렇게 훨씬 더 두렵고 세고 무서운 존재로들 그리다가 이제 이번엔 이걸로 이제 귀엽게 그린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영화 보면서 이제 좀 제일 그래도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클리퍼 관련돼서 왜 나 살려줬냐고 그러니까 그럼 죽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클리퍼 엄마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영화에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왜 그러니까 당연하게 물어보는 거지. 걔네들은 이제 그렇게 뭉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동족으로서 그러니까 새끼 하나 죽어도 그렇게 난리가 나는 네. 맞아요. 생명에 대해서 이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쪽 우리 인간 쪽은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 얘기하면 너무 진부한데 이제 그쪽은 미개하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생명과 이런 쪽으로는 훨씬 더 이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집단이고 우리는 그 익스펜더블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죽이는 생명 자체를 되게 자창게 여기는 거니까. 근데 메시지를 심오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 사실 뭐 그거 뭐 아바타 같은 액션 영화 같은 데서도 그냥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뭐 늑대와 추물이랄까 뭐 하여튼 그거는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뭔가 좀 깊이 있는 얘기도 아니고 좀 저는 아쉬웠어요. 아쉬웠어. 저는 그냥 재밌었던 거는 이 감독님의 크리처에 대한 취향이 참 괴물 영화에서부터 그런데 이게 야 이런 스타일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귀여우면서 옥자는 제가 안 봐서 뭐 그렇지만 한 분이 다 만든 거예요, 그게. 그리처 만든 한 분만 하시는 거예요? 분이. 괴물에서부터? 네네. 그 누구 정씨인가요? 그 한 분 계시는데. 하여튼 저는 이름 모르겠고 제가 어디서 본 거. 네네네. 계속 그분과 소통하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본 감독님의 취향이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네네네. 약간 벌레 같은 디자인인데 귀엽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양쪽에 다 취향이 있으신 것 같아. 약간 괴물도 그렇고 좀 징그럽고 벌레 같은데 귀여운 뭐 그런 크리처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돈 많이 쓴 티는 났다 확실히. 너무 매끈하게 잘 나왔다 CG가. 캐릭터에 대해서 몇 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아까 뭐 케네스 마샬 이 뭐죠? 지도자 캐릭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죠?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를 동시에 연상시키는 캐릭터인데 나는 이 사람도 또 너무 어벙하게 만든 것 같아서 굉장히 어벙하죠. 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나는 좀 너무 그거 관련돼가지고 물론 이것도 저기 마크 러팔로가 민주당이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토크쇼 나가지고 영화 찍을 때만 해도 너무 오바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봤어. 연기를 과소하게 했다고. 나도 그 인터뷰 봤어 나도. 네. 그 일종의 풍자긴 한데 캐릭터를 이제 우습게 하기는 건 맞는데 사실 근데 실제로 하는 짓들은 되게 좀 그러니까 웃기게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되게 더 엉망진창인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근데 너무 대놓고 이렇게 어벙하게 만드니까 왜냐면 실제 윤석열처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안 웃기고 안 우습지만은 보는 사람에서는 우습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막 대놓고 좀 어벙하게 나와가지고 약간 그것도 좀 내가 오늘 너무 좀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어떤 특정인을 지목해서 모델링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그것도 그러네. 너무 비슷하게 하면 욕먹을 수도 있고 민감한가요? 그리고 초지일관적으로 진짜 그 비읍 시옷 같잖아요. 아주 네, 그냥.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일관성이면 뭐 오케이. 네. 근데 하여튼 현실이 영화보다 더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만 얘기하자면 그 여자보다 사실 김건희가 나은 게 그러니까 더 괜찮은 건 전혀 없죠, 진짜. 현실이 그런데 영화에서 그러기엔 좀 약한 건 사실이야, 맞아. 그만큼 현실이 최악이라는 얘기지, 제 얘기죠. 영화를 상상을 해도 상상을 아무리 해봐도 못 따라가 그걸. 그러네요. 그래요. 이 부인, 토니 콜렛이라는 배우가 이 부인 캐릭터도 뭐 연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연기 진짜 잘했어요. 네. 너무... 이분이 식스센스에 나온 엄마 역할 하신 분이잖아요, 맞죠? 진짜요? 정말 몰랐어. 난 기억 안 나. 식스센스의 엄마는 나 기억이 안 나. 와. 주인공 엄마 있잖아,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 엄마인데 엄마가 기억에 남거나 뭐 이러진 않으니까. 거기서 할머니가 엄마 춤추는 거 봤대 나올 때 그 부분입니다. 네. 할머니가 그렇구나. 엄마 춤추는 거 봤대.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죠. 양드람이 그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옛날에 할리 조엘 오스먼트만 기억나. 할리 조엘 오스먼트. 네. 그리고 그 영화의 스포를 우리 선배가 완전 왕스포를 해가지고 엄청 짜증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나요? 네. 그분이 우리 영화 보기 전에 근데 너 이거 뭐 얘기해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인 거 알고 봐야 재밌다 이래가지고 오 마이 갓 제대로 맘먹고 스포 해가지고 미쳤네. 누군가요? 그러니까 선배가. 네. 제가 생각하니까 그 영화를 양드럼이랑 연관시키는 게 브루스 윌리스가 양드럼이랑 닮아서 그때 그랬구나. 양드럼이 그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맞다. 갑자기 양드럼이 생각나요. 네네네. 코아래만. 네. 많이 닮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양드럼. 브루스 윌리스가
요즘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네네네네. 너무 많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나샤 이 여자친구로 나오는 캐릭터 혹시 이 캐릭터에 대한 어떤 평? 뭐 느낌? 저는 이제 많은 걸작들의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그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인간애 혹은 뭐 이 미키에 대한 사랑 이런 건데 나샤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잘 보여줬다고 저는 되게 생각을 하고 또 배우 역시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네, 저도 되게 거기 좋게 뭐지 봤어요. 미키가 실험 당하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같이 실험실에 들어가서 막 안아주고 있을 때 그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거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네, 진짜. 맞아요. 근데 하여튼 영화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감동받은 포인트가 아까 그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제일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양들은 말대로 효과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 죽음 자체에 대해서 처음에 나올 때 그게 되게 뭐라고 해서 간담이 서늘하면서, 왜냐면 요즘 저희 나이가 약간 죽음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네네네. 언제 뭐 병 걸려도 어떻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죽음 자체를, 그러니까 죽음 때 느낌이 어때?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대사에서. 맞아요. 스티븐 계속 물어보죠. 그게 죽을 때 그러니까 느낌 어때? 그런 봉준호 감독님이 제가 봤을 때 요새 약간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 영화에서 봤을 때. 그 뒤에는 어쨌든 영화라서 만든 건데, 봉준호 감독 나이도 많고, 제가 알기로 또, 막 영화 찍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예전에는 막 기생충 영화 찍을 때 자살 생각도 한 적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안 진짜 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이제 영화란가 예술을 위해서 뭐 하다 보면, 뭐 저도 나름대로 예술 하지만 이제 그런 비교가 안 되지만, 너무 이제 그쪽 천착하다 보면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공감력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것들도, 특히 요새 보니까 얼굴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것도 좀 걱정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겠죠. 당연히 정말 극도로 좋은 것도 스트레스니까 극도로 좋은 것도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엄청난 압박감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당연히 크겠죠. 네. 그리고 찍을 때 얼마나 그게 막 힘들겠어. 뭐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이번에 또 규모도 커졌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많이 쌓이. 요소가 있는 게 이제 얘기 끝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다른 게 시나리오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와이프랑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아쉽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영화는 물론 원작이 있는 영화지만, 근데 이제 설국열차도 원래 원작이 있는 영화고. 네. 산내 쪽 실화 플러스 연극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러 와야죠. 시나리오를 각색을 하잖아요. 근데 각색을 다른 영화들은 싹 다 둘 혹은 셋 넷이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유일하게 혼자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시나리오를. 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 왜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영화를 찍기도 힘든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대사, 특히 영어로 된 건데. 너무 혼자서 다 감당하느라고. 그러니까 저도 왜 그렇게 혼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엠보네일 안 하기 위해서. 예. 그 대부분 아닐 것 같은데. 유머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는 이 로버트 패틴슨 이 캐릭터에 대해서 로버트 패틴슨 어땠어요? 연기는 뭐 훌륭했죠. 그죠, 뭐, 네, 연기는 진짜로 연기 잘하던 것 같은데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 완전 상반된 캐릭터를 다 연기를 해야 됐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1인 2역을 이건 사실 뭐 배우한테 연기 잘해 라면서 판 깔아준 건데 판 깔아준 판에서 연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17이랑 18이랑 이제 중간에 같이 나올 때 보면 딱 봐도 다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눈빛이나 뭐 이런 일단 기본 오라랄까 그게 다르잖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예. 그런 거는 네, 신경 엄청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치아 분장도 약간 좀 다르게 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저 느낌이 그 상체를 탈의했을 때 근육도 달았던 것 같죠, 맞죠? 거기까지는 캐치 못했어요. 나도 사실 근육을 자세히 봤거든. 근데 17도 근육이 있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 어떤 처리를 했는지는 자세나 이런 거를 좀 더 그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좀 건장해 보이려고 힘을 줬다든가 뭐 배우가. 그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배우가 사실 몸으로도 연기를 하는 거니까 몸으로 연기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영화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저희 사친분들. 뭐 한국에서는 뭐 영화를 많이 보니까 어떠셨을까,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더 이거 저희보다 훨씬 더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을지, 많이 공감을 해주셨길 바라고요.
한국에서는 극장이 어때요? 극장에 사람 많나요 아직 요즘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3일차 때 100만 돌파한 걸로 제가 아는데 맞아. 그 이번 얘기 주도 주말이니까 주말에 또 스코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근데 뭐 지금 분위기가 이제 뭐 당연히 기생충 같은 그런 분위기, 괴물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손익분기점이 3천억인가 2천억이라는데 손익분기점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훨씬 많은 사람이 많던데. 네. 저는 개봉날 봤으니까 물론 늦은 시간에 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극장 자체가 극장도 위기인 것 같아요. 한국도 극장 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동네 극장에 갔는데 일단 극장의 그 간판이 바뀌었고 그 극장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이제 자동화돼가지고 되게 막 분위기가 좀 을씨년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진짜요? 요즘 미국 모든 걸 자동화 시켜가지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청소하는 한 사람 한 명 돌아다니고 그 개봉날인데 관에 한 뭐 진짜 5명 있었나 그랬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그 팝콘 그런 거 파는 분들도 없어요? 그러면? 팝콘 파는 분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뭐 앱으로 주문하면은 거기서 픽업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 동네는 그래요. 저희 동네는 그랬어요. 멀티플렉스인가요 거기도? 멀티플렉스죠. 뭐 미국은 다 멀티플렉스니까. 네네. 야 근데 진짜 그것도 너무 무섭겠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런 영화관의 그 느낌이 너무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닌데 저희 갔을 때는 전 첫날에 가서 이제 그래도 봉준호 감독 영화니까 거의 차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제가 8시간. 근데 뭐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 많이 죽었겠죠. 저희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 직원들이 그 멀티플렉스 팝콘 파시는 분도 있고 다 있는데 아직 한국은 그래도 좀 있구나. 무섭네요. 저 갔을 때 저는 금요일 저녁 7시였는데 그러니까 9시보다 좀 이른데 한 200명 관에 그래도 한 최소 3-40명 정도는 찼던 것 같아요. 세어보진 않았지만. 거기 한국인들 많았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네네. 인종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언어랑 상관없이 왔고, 엄연히 미국 영화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극장에 가는 거는 확실히 OTT가 이제 커지면서, 그거는 약간 글로벌리 좀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물론 받을 수 있는 감동과 어떤 화면 크기와 음향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걸 집에서 웬만한 시설을 갖춰놓지 않으면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콘텐츠 소비 자체는 이제 OTT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맞아요. 발걸음이 확실히 좀 줄지 않았을까.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잠깐 돌아가면은 제가 봤을 때 봉준호 감독이 이번 영화가 그 미국에서 찍은 마지막 영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게 이제 의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봉준호 감독님 팬 입장에서 봤을 때 봉준호 감독님 작품을 기다리는 게 사실 제가 이제 평점을 하도 이제 누가 테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정치적으로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평점을 낮추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댓글 안 다는데 네이버 평점 안 다는데 일부러 평점 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봉준호 감독님 영화 기다리는 게 유일한 낙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앞으로 몇 작품 안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앞으로 미국 영화 찍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시간들을 미국에서 찍는 거 한국에 찍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기생충 찍었을 때 이제 자막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막으로 차라리 그냥 한국 영화 자막으로 보는 게 외국 사람도 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 네, 요즘은 뭐 다들 한국 그러니까 자막 보는 게 미국에서도 많이 일반화된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달라 확실히. 그 BTS 얘기 또 잠깐 하자면 BTS가 대박이 났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미국 말로 된 노래를 냈잖아요. 물론 그건 흥행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팬들은 되게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어설프게 영화 미국 말로 노래 그러니까 맞아. 이제 봉준호 감독 그런 단계에 좀 도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봉준호 감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문화 자체가 이제 한국 콘텐츠 그대로 소비하는 거를 이제 그게 더 많은 글로벌 관객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나. 향후 봉 감독 영화의 OST라 그러나 어쨌든 그 음악 중에 저기 서건방께서 한 곡 이렇게 좀 참여하시는 날 제가요? 갑자기? 워낙 팬이시니까. 이번에 워낙 팬이시잖아. 음악은 되게 좋았던 음악이 그 정재일 이메일 써봐요. 이메일. 혹시 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면은 뭐 사람 일 모르는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 또 되는 거예요. 또 봉 감독님 팬입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엔딩 때 나오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엔딩 때. 네네.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미키 세븐틴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추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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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